네, 이제 스탑녀를 잠시 뒤로 하고 본격적인 주제에 돌입을 해야겠네요. 패닉바이 특집. 사실 일단 저는 축구 쪽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닉바이를 이번에 처음 듣게 됐어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승민 씨가 이게 뭔지 일단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즌 1에서는 야구랑 농구 등 이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많이 다뤘다 보니까 네네. 패닉바이란 말은 좀 사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생소하게 네네. 들리죠. 예, 이게 축구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 패닉이랑 영어로 사다의 바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네. 그 사전적 정의는 사재기하다 혹은 허겁지겁 사다 정도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후안 마타를 영입함으로써 패닉바이라는 단어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이번 회에선 그 핫한 패닉바이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패닉바이가 왜 일어나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죠. 네, 궁금한 점은 잠깐만 접어두시고 예. 패닉바이를 하는 이유는 이유를 동반한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지니까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방송을 많이 해봤어요. 네, 이 쥐었다 놨다 이걸 할 줄 알아. 밀당을. 네, 초반부터 하이라이트가 나오면 재미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벼운 내용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무슨 이야기로 가봐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적 시장 마감이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그쪽 얘기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렇죠.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겨울 이적 시장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1호로 이적한 선수는 이탈리아 세리에 피오렌티나에서 잉글랜드 썬더랜드로 임대를 이적한 마르코스 알론소를 시작으로 스파르타 모스크바에서 아스날로 임대 이적한 킴 칼스트롬까지 약 200여 명의 선수들이 겨울 유럽 이적 시장에서 임대 및 완전 이적으로 새 중지를 틀었습니다. 로스터 패쳐들 죽어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FM 유저들이 편의를 위해서 힘들어하시고 고생 좀 해야죠. 네. 일단 국내에서 다뤄지는 매체들을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위주로 보도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빅샤이닝 영입 위주 기사화 혹은 그렇기 때문에 네티즌들이나 우리들이나 EPL이 가장 많은 선수를 사고 판다 등의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오간 리그는 이탈리아 세리에 A입니다. 총 89명의 선수가 이적 또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여 명, 세리에 A만 지금 89명인데 그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어떤 주요 선수들을 좀 볼까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자면 주목해야 될 선수 첫 번째로는 네마냐 마티치가 되겠습니다. 마티치. 이건 푸른피의 사나이 첼시 팬 건우 PD가 박수 벌써 치고 있는데 어떤 선수인지 설명 좀 해주고 박수를 치자고요. 제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티치 원래는 첼시 완전 뉴스는 아니고요. 네. 그렇다 첼시로 영입이 됐었는데 괜찮았는데 그 당시 안첼로티 시절도 기억하는데 다비드 루이즈를 벤피카에서 데려오면서 마트레이드식으로 그때 마티치 플러스 현금 이렇게 해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때 다비드 루이즈를 데려오려고 이때 그 전용기를 포르투갈로 띄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첼시는 이적하려고 헬기도 띄우고 돈이 많아. 네, 역시. 그랬었고 벤피카에서 유럽 탑 클래스로 성장하면서 UEFA컵 결승 때 그 첼시를 상대로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이렇게 재영입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에 뉴캐슬전에서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 네, 저도 봤는데 첼시가 중원이 우리 첼시가 달라졌어요. 우리 첼시가. 다음으로 가면 29일에는 이제 뉴캐슬의 요한 카바에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33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에이스 카바의 이적 역시 뉴캐슬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뉴캐슬은 이제 카바에가 떠나고 3경기 동안 1무 2패 그리고 2패 중에 0대3 패배가 연속이 이어졌거든요. 상당히 처참하네요. 이 공백이 크게 느껴지고 이제 또 유로파리그에 나가고 싶은 뉴캐슬 같은 경우에 지금 7위를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일정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메뉴랑도 조금 경쟁을 하고 있어. 근데 메뉴도 만만찮아서 지금 이제 메뉴가 뉴캐슬이랑 같이 경쟁하는 그런 처지가 됐네요.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될 소식은 이 선수 이름이 나오니까 한숨부터 나오네요. 31일 날 누구길래? 아델 타랍이 프렘에서 AC 밀란으로 임대를 갑니다. 한숨부터 나오죠. 다들 잠시 정적이 이뤘는데 밀란 노인정이란 얘기가 지금 저는 이탈리아 그 팬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밀란 분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타랍이 왔다는데 좋아할 팀들은 별로 없겠죠. 심지어 애쉬양도 갔으니까. 그러니까. 애쉬양과 타랍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왔고 그리고 혼다도 추가적으로 오긴 했었죠. 맞네. 그리고 최근에 타랍이 자신을 보고
모로코의 발로텔리라고 칭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발로텔리랑 모로코의 발로텔리 어떤 조합이 나올지도 참 궁금합니다. 야 타락과 발로텔리 호빙류도 있는데 가운데 혼다 있죠. 네. 예, 그래도 혼다는 그래도 좋죠. 혼다는 예, 그- 플레이 메이킹도 아, 되고. 혼다는 잘하고. 예, 근데 공이 누군가한테 가면 그거 안 돌아와. 예, 네. 드리블만 좋아하는 선수가 사라테까지 끼면 딱이겠다. 그 혼다가 스탯 쌓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세리에 같은 경우 그 어시스트의 기준이 원터치 슛만 가능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어시스트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겠느냐. 뭐 밀란 팬분들은 이래저래 실망이 많으시겠네요. 그 아딜람인가요? 중앙 수비수 데려온 그렇죠.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델라미까지 예.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타랍이 참 네, 강점을 타란 얘기는 찍었네요. 접어두죠. 네, 그렇죠. 많이 얘기해봤자 좋을 것도 증오의 없고. 대상이에요. 네. 증오의 대상. 어쨌든 이제 AC 밀란 얘기했으니까 인터 밀란도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 밀란에서는 31일 날 라치오에서 에르나네스를 268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역시 라치오에서 중원의 핵심이었던 에르나네스가 인터 밀란으로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인터 밀란이 6위에 랭크돼 있어요. 한 2, 3년 전 승격팀 베로나보다도 못한 순위가 됐기 때문에 인터 밀란에서는 뭐 최근에 구단주도 바뀌었고 인도네시아 네네. 재벌로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 중원을 급하게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라티 구단주가 드디어 바뀌었네요. 뭐 인터밀란도 변화의 시기를 많이 겪을 것 같네요. 모라티가 그거죠. 그 서세원 닮은 서세원 아저씨. 네. 그 아저씨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긴 것만 좀 괜찮아요. 그렇게 생긴 게 괜찮은 건가요? 어쨌든 이탈리아인 네. 치고는 뭐 알겠습니다. 그 뭐 주요 선수들은 이 정도로 봤는데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적 상황은 어떤가? 박주영 선수도 걸려 있고요. 네. 네네. 대한민국 선수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3명이 이제 이적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1월 16일날 지동원 선수가 선더랜드에서 도르트문트를 이적을 했고 그 직후로 바로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갔습니다. 뭐 어쨌든 오너십은 도르트문트에 있는 거고 6개월 뒤에 다시 합류하게 되고요. 데뷔전에서 2분 만에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그 심지어 도르트문트전이었죠. 그거. 네네. 그래서 클롭한테 골 못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고 자신이 직접 증명하면서 그 실점한 클롭 감독은 지동원의 골을 보면서 웃음을 계속 그랬죠. 미소만 그렇죠. 머금고 있었죠. 아 내가 잘 샀다. 네. 나중에 잘하겠네. 그리고 18일에 전주대학교 금융보험 부동산학부의 구자철 선수가 왜 넣은 거예요? 이걸 대체. 이게 또 신선할 수가 있어요. 전주대가 구자철이 전주대 다니는 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 진짠가요? 네, 확실합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비즈볼 페이스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볼프스부르크를 떠나서 박주호 선수가 있는 FSV 마인츠 05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도 2경기 만에 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 그렇죠. 보여줬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31일에 극적으로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에서 와포드로 임대를 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2부지만 갔어요. 근데 박주영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네, 뭐 너무 우리나라 길어져요. 선수들 이 정도로 우리는, 네, 잘하길 요약되고. 바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패닉바이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선수 이번 시즌에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야 제맛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월 25일 마드리드 공대 출신의 후안 마타가 한골 참 이거 좋아하시네. 진짠가요? 공대남이에요? 근데 이제 축구 선수들 네이버 검색창 쳐보면은 대학교 나온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구자철이랑 마탄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졸. 집어넣습니다. 대졸. 공대 와. 오빠. 네, 첼시에서 근데 오빠 첼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666억 원의 이적료로 이적했습니다. 일단 마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스탯을 잠깐 이제 보실 텐데요. 발렌시아에서 174경기를 뛰었고 46골 52도움을 기록했고요. 네. 첼시에서는 119경기 32골 59도움 그리고 맨유에서는 3경기 3도움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마타가 나왔다 하면 도움 혹은 골을 기록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이러한 잘하는 마타가 왜 이적했냐? 무리뉴 감독이 이번 시즌에 다시 부임하게 되면서 활동량이 조금 적은 마타는 다른 미드필더한테 좀 밀리면서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맨유가 이제 이번 시즌 좀 좋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뉴가 더 이상 맨유를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마타가 안타까운 사실이죠. 마타의 이적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선수를 제가 분석을 했어야 했는데 네.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했는데 약 A4용지 한 장 정도 빽빽하게 마타의 스탯과 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써놨는데 마타의 끈질긴 생명력 사실 마타가 패싱 플레이 위주의 선수인데 네. 패스가 가장 탑5 그러니까 탑5보다 탑4 플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패스 수가 가장 적은 맨유랑 첼시에서 이제 뛰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스타일이 상당히 안 어울리는 선수가 그 팀으로 이적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살아남고 있단 말이죠. 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론을 제가 애매해서 짓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아. 마타 선수의 이적에 대한 이유와 결과는 이제 비즈니스 측면으로 안타깝게도 넘기게 됐습니다. 아 정말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 승민 씨가 말씀하시면서 메뉴가 그 빅4 플러스 알파의 메뉴가 나왔다는 거. 네, 제가 한번 강조를 다시 한번 참 해줬어요. 이게 한 시즌 만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근데 사실 패닉바이라 하면 궁금한 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좋은 영입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일단 마타만 보아도 제가 섣부르게 결과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뭐 다음으로 또 메스트 외칠이 되겠는데요. 외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31일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적을 하게 됐는데 아스날에서 뭐 빅샤이닝을 하지 못했어요. 수아레즈도 못 샀고 이과인도 못 샀기 때문에 네. 급하게 외질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외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아스날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응 기간이란 거 할 것도 없이 첫 경기부터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 보면 아스날 유스 출신인 줄 알겠어요. 하도 잘해가지고. 네네. 근데 요즘 체력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쵸. 많이 그래서 칼스트롬을 데리고 오긴 했죠. 근데 다쳤다. 나중에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타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싶었는데 얘기가 안 나와서 역시 외질이랑 또 비교해 볼 수도 있었는데 아직은 그러네요. 마타를 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어서 약간. 네, 애매하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마타 아쉽네요. 근데 그 이번 시즌은 이제 좀 이르다 뭐 이런 게 평가가 지금 우리가 지배적이고 그 이전 네, 뭐 토레스라던가 우리가 오프닝 때 얘기했던 네, 그런 몇몇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어느 한 분의 얼굴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양쪽에서 아주 하면서 아스날 첼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네. 일단 네, 또 있으면 가볼까요? 뭐 일단 이제 호스트 분을 타겟으로 해서 참, 네. 2009년을 기억하시나요? 안드레 아르샤빈이라고. 추억이 이름 좋았어요. 나왔네요. 좋았어요. 저는 좋았죠. 그때 그때 분명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땐 잘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2009년 1월에 이적을 했고요. 네. 원래 2008년 12월에 아스날이 전반기를 5위로 마쳤거든요. 네. 5위면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4위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4위로 마감하기 위해서 공격수를 데리고 왔고요. 그래서 아르샤빈이 소방수로 급하게 투입돼서 0809 시즌 이제 반 시즌만 뛰었는데 12경기 8골 6어시스트를 했고요. 오 잘했네. 네. 잘했어요. 이 시즌에 리버풀전 4골 몰아치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 이게 엊그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엊그저께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엊그제 딱 4골 차이로 졌죠. 5대5.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적료는 245억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당시 클럽 레코드였어요. 네. 네, 그랬어요. 클럽 이게 레코드. 클럽 기록입니다. 아스날의. 네. 네. 245.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리그를 이제 4위로 마쳤고 5위 에버튼의 승점 9점 차이로 따돌리면서 4위로 마감하면서 챔스 진출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구역구역. 근데 네. 뭐 지금 폼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단 요긴하게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수로 썼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영역이 어쨌든 아니었나. 그 시즌 결과로 챔스도 나가기도 했고 네, 네. 뭐 잘했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패닉 바이로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실패한 영입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선수 또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부터는 숫자가 좀 많이 나오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선수도 아스날 선수네요. 공교롭게도. 네, 페어 메르테사커 이번에 이제 이번 시즌 부동의 센터백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그런 선수인데요. 네. 2011년 8월에 맨유한테 2대8 가르마 대첩 이후에 치명적인 아르테타와 패배였죠. 함께 아스날에 합류를 합니다. 네. 이적료는 900만 유로 정도 됐고요. 첫 시즌 평점 6.55점. 그렇게 높은 평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89%. 근데 센터백인데 89%는 또 높은 성공률이죠. 네. 평균 패스 횟수는 평균 52회 정도 되고 상당히 많네요. 네, 맞죠. 파울 개수는 코시엘리랑 베르마일렌보다 적은 0.4개. 그리고 경기당 드리블 돌파를 공격수에게 허용한 횟수는 0.2개. 뭐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다들 발이 느리고 순발력이 떨어진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스탯상으로는 뭐 다른 수비 드리블 돌파 딱히 당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발느린데 0.2개 정도면은 괜찮은데. 뭐 대단한 위치 건데. 선정이 위치 아니라 선정이 다른 좋다던가. 걸로 이제 커버하는 그리고 거. 또 뭐 네. 메르테사커가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다리도 길고 리치도 길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었죠. 네, 그리고 다음 시즌인 2012-2013에는 최다 출장 수비수고요. 그리고 라인 컨트롤, 옵사이드 라인 컨트롤에선 코시엘리와 0.1개 차이로 2위. 클리어런스, 이제 볼 클리어링은 0.4개 차이로 2위. 그리고 드리블 돌파 횟수는 0.4,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슛 블럭 0.6회. 그리고 평균 패스 횟수는 50.1회. 성공률은
2% 정도 오른 91.5%가 되겠습니다. 91.5 같으면 거의 뭐 최상급인데요. 그렇죠. 90% 넘으면 탑10 안에 들어가는 미드필더로 치면은 뭐 사비라 보면 돼요. 사비. 네. 그렇지만 이제 SS도 굉장히 좀 많고. 그 포지션에 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패싱, 짧은 패스를 선호하는 이제 아스날 축구 스타일에는 상당히 메르테사커가 어울리는 축구를 선보이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번 그 시즌 12-13 시즌 평균 평점은 6.93으로 센터백 중에 최고 평점을 기록합니다. 야, 잘해서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석을 해보면 아스날 빌드업 과정에서 메르테사커가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급하게 샀는데 굉장히 잘 샀네요. 이러면 그렇죠. 스탯으로 딱 증명이 되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인 패닉바이였다. 그러니까 좀 그런 쇼패스를 잘하는 선수들을 아스날이 좀 데리고 와야 잘 녹아들 수 있고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되지 않나 네, 싶기도 그렇죠. 하네요. 뭐 다른 사례들 아스날만 지금 너무 봐서 다른 케이스들을 좀 또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호스트를 겨냥해 또 했는데 이번에 CP님을 좀 겨냥을 그래요. 이제 좀 딴 데 타겟이 갑시다. 누굽니까? 넘어갔어요. 타겟이. 네, 이번에 푸른 피가 이제 섞이고 있는 이제 완벽하게 섞인 게리 케일인데 케일 좋아요. 네. 케일 좋아요. 잘하는데. 케일 같은 네. 경우에는 패닉바이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패닉바이가 돼버렸어요. 2012년 1월에 이적을 하게 됐는데 7밀리언 파운드죠. 이 정도로 이적을 했는데 아스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첼시가 5위로 전반기를 마감했고 당시 케일이 볼턴과 6개월 뒤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시즌 종료 후에 자유계약 영입으로 첼시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존 테리가 부상을 당했고 알렉스가 코칭 스텝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내외적으로 불화 상황이 있어가지고 첼시가 급하게 이적료를 지불하여서 6개월 일찍 케일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랬었죠. 네. 이번 시즌에는 맨유, 첼시, 맨시티, 리버풀, 아스날 5개 팀 중에서 5개 팀의 센터백 중에서 존 테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출전한 영국인이 돼요. 이렇게 좀 시각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첼시의 두 센터백이 잉글랜드 국가대표 그 센터백 두 그대로 명과 간다는 그러네요. 거네요. 일치한다는 그 소리죠. 듀오가 그 듀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센터백 라인을 기대해 볼 수 있겠어요. 이제 스텝 부분으로 따지게 되면은 데뷔 경기, 그러니까 2012년, 13년 이제 반 시즌을 보면은 10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당 파울 0.7개로 존 테리와 동률이고 1위예요. 옵사이드 라인 컨트롤은 0.9개로 2위. 이게 갓 들어온 선수가 2위라는 거는 상당한 모습을 그것도 보였다고. 사실 라인 컨트롤의 문제에서. 네네. 그렇죠. 그리고 클리어링은 5.7개로 2위. 그리고 드리블 돌파 횟수 0.2개로 1위. 슛 블럭 0.9개로 1위. 안정적인 데뷔를 신고를 했고요. 첼시의 슛 블럭이라고 함은 뭐 챔스 우승을 이끈 바로 그 몸빵 수비, 걸레 수비. 네. 걸레 수비. 들어눕는 일단 공 앞으로 들어눕는 거. 몸으로 막죠. 네. 네, 그리고 12-13 시즌에는 파울은 존 테리에 이어서 0.5개로 2위. 옵사이드 동일하게 0.9개로 2위. 클리어링은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6.5개 1위를 기록했고 드리블 돌파 0.3회 2위, 슛 블락 1.2개로 1위 등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올 시즌까지. 지금에는 2위가 아닌 1위 항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성공적인 영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케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볼턴 시절에 그 그쵸. 당시에도 오프사이드라 컨트롤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태클 뭐 이런 데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센터백들 EPL 센터백들 중에서도 이미 탑을 달리고 있었던 그런 기록을 본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이 있던 수비수가 젠 나이트라고 이 되게 발음 빠른데 좀 멍청한 수비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 데리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야,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젠나이트가 근데? 그렇죠. 좀 빠른 편이었죠. 추억 이름이 나오네요. 네, 젠 나이트. 네, 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저는 이 이름 빨리 듣고 싶었습니다. 네, 패닉바이에서 이 이름 빠지면은 저는 조사 안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럼요. 하이라이트죠. 네, 페르난도 토레스를 그렇죠. 볼 수 아, 있습니다. 토레스. 네, 저희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1월에 헬리콥터를 타고 리버풀을 떠나서 900억이라는 엄청난 헬기를 이적료를 남기고 첼시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뭐 당시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2008 우승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을 하고 이제 클럽에서는 우승을 해보지 못했어요. 토레스가. 그래서 2009, 2010 시즌 7위로 최종 성적으로 마친 리버풀에서는 성이 많이 안 찼나 봐요. 네,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수들이 뛰고 싶어 하니까요. 그렇죠. 네, 유럽에 있는 선수라면 모두 그리고 혹은 축구 선수라면 모두 챔피언스 리그를 뛰고 싶어 하는데 네. 어쨌든 토레스의 스탯을 좀 분석을 해보면 리버풀에서는 130경기 82골 20도움을 기록했고요. 근데 첼시에서는 131경기 33골 18도움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들고 이번 시즌까지 뛰고 있어요. 네, 이제 경기 수랑 도움 수는 거의 비슷한데 득점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골 결정력이죠.
특히나 한숨 수가 쉬면서 한숨이네요. 누가 한숨 나오죠. 특히나 이제 2011년 딱 첼시 합류하고 나서는 18경기 1골 2도움은 정말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 넣었다고 환호하던 그 시절. 네. 그 비오던 웨스트햄전인가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골이 그것도 시즌 마지막 세 번째 전이었나 뭐 그런 걸로 기억해요. 네. 네. 2010년 월드컵 이전까지 토레스의 전성기 때는 경기당 평균 슈팅이 3-4개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많은 슈팅이 있었는데 많은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은 두드려야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도 많았는데 지금 첼시 시절에는 평균 슈팅 수가 2.2개 확실하게 떨어졌죠. 절반 정도로 줄었네요. 네, 슈팅 숫자도 줄어들었고 드리블 돌파 횟수는 리버풀 시절이랑 첼시 시절이랑 거의 비슷해요. 한 경기당 1.2회, 3회 그 정도 되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이 볼을 빼앗긴 횟수거든요. 상대 수비수에게. 네네. 이게 리버풀 시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횟수가. 이제 뺏긴 횟수, 토탈 횟수보다는 평균 횟수에서 많다는 소리겠죠. 네네. 이게 이런 의미는 리버풀 시절 때 토레스가 동료 선수들에게 더 많은 패스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 토레스는 챔피언스리그보다는 리그 우승을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런 이유가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 무리뉴 감독이 토레스의 쉴드를 칠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토레스가 연계 플레이가 좋다. 무리뉴가 애초에 스트라이커한테 골을 그렇게 강조하는 감독은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토레스의 패스 성공률은 어떻게 변했는가? 네, 리버풀 시절과 비교해서. 저도 그 부분 그 기사 비슷한 걸 읽고 이제 토레스의 패스 성공률을 살펴보고 네. 다른 좀 토레스급의 공격수들의 스탯을 살펴봤는데 보통 그런 공격수들의 패스 스탯이 성공률이 약 68에서 69 혹은 70, 71 그 정도, 스트라이커들이? 네, 네. 그 정도의 그렇죠. 분포가 많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토레스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69, 7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네.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가 따로 이제 패스 연계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도 볼 수가 없고. 결국 그냥 이러나 저러나 실패다. 네, 그렇죠. 킥 패스 횟수도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연계 플레이는 그냥 좀 2선으로 많이 내려와 준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 괜찮아요. 저는 토레스가 그 골 그 바르샤전에 한 골 넣었기 때문에 아, 그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네. 거의 더 우승할 때 네. 홀로 골. 그 필드를 질주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 그 900억 강백호가 막 달려가던 그거 하면서 달려가던 거. 저는 900억 값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일단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레스가 스탯으로만 평가하기엔 조금 애매하다고 한번 언급드린 것 같았는데 어쨌든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피지컬의 하락세가 스탯의 하락세로도 연결이 됐다고 네. 볼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AC 밀란에서 첼시로 이적했던 세브첸코와 좀 비슷한 케이스 같아요. 쉐바까지 나오는 이것도 거 흑역사인데. 네, 결국에 뭐 두 선수 모두 구단주인 아브라모비치가 약간 선호하는 선수여서 그냥 뭐 비즈니스 측면 혹은 이 선수가 경기력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너무 사고 싶어서 샀던 그런 영예보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현실은 FM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사고 싶다고 사면 안 돼요. 네. 일단 뭐 승민 씨 통해서 일단 이번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역대 뭐 그런 패닉바이 사례들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패닉바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쇼타임 The Trubo Show.